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역사는 최태성. 네. 자, 또 이렇게 힘차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 만점을 위해서 오늘 제가 또 한번 중요한 키워드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전 시간에 우리가 정치를 배웠으니까 경제와 사회, 문화, 조선 전기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 볼 텐데요. 먼저 경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제도를 봐야 되겠죠. 토지제도.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토지제도에서 제일 중요했던 제도가 뭐였어요? 전시과.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지금은 돈을 나눠주지만 옛날에는 토지를 나눠줬다. 그럼 그 토지의 소유권을 나눠줬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그 세금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전시과다라고 하면 과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를 줬잖아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 국가에 내는 세금을 관리가 대신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이 제도는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조선시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고려에 전시과가 있다면 조선에는 과전법이 있겠죠. 과전법. 자, 이 과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과전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 좀 광의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줬느냐. 관리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연봉계산법, 이것도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이다 보니까 이 법 과전법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들이 들어와요. 백성들이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선 관리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아갔는지 그 방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선 이 과전법 여러분 기억나요? 이 과전법이라 하면 권문세족들의 어떤 그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진사대부가 그들의 권 대농장을 몰수하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이 과전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구한테 줬냐면 우선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줬고요. 경기도 땅을 줬고요. 누구에게 줬냐면 전현직 관리에게 줍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과전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전법은 왜 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그럼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전시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전법을 잘 보니까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세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게 있는데, 수신전은 뭐냐면 과부, 그러니까 그 관리가 죽었어. 그럼 과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인에게 믿음을 지키라, 단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토지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관리가 죽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습이 되는 거죠. 휴량전은 고아, 궁휼이 여기에서 양육할 수 있는 토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너희들이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승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세습이 안 돼야 되는데 세습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과전법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
과전법은 지금 이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지급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신전, 휴량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토지가 세습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습되면 안 되는데. 근데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습되면 새롭게 진입하는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바로 토지 부족 현상. 당연히 토지의 부족 현상. 토지의 부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법이 뭐냐면 과전법에서 이제 직전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전법. 자, 직전법은 뭐냐? 이 직전법, 과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고려 말 공양왕 때였어요. 공양왕 때였고, 이 직전법이 시행되었던 왕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경국대전을 처음 출발했던 왕, 집현전을 없앴던 왕,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 기억나요? 전체가 배웠는데, 네,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 이 세조 때 과전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시행합니다. 자, 이 직전법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우선 현직에게만 지급됩니다.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그리고 저 수신전과 휴량전을 다 없애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애요. 이게 사실 원칙이죠. 그죠? 원래 이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지급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습의 요지를 없애야죠. 그죠? 이거를 이 직전법을 이 세조가 밀어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전법에서 직전법,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언제? 세조 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세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 그 방식을 변화를 받고, 과전법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얼마나 내느냐라는 게 또 이 과전법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에게 어떻게 토지를 주느냐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에 대한 방식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맨 처음에 이 과전법은 1결당 30도. 와우. 자, 1결당 30도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죠? 제가 한번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1결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닌데 여러분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대략적인 어떤 그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결은 대략 여러분 학교 운동장 있죠? 예, 운동장 크기 뭐 그 정도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수학여행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수학여행이 나오면 뭐 몇십 가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30도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략 쌀 한 3가마? 예, 3가마 좀 안 될까? 뭐 그 정도. 이거 연상 되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연상만 하시라고요. 아, 운동장 크기에서 쌀이 뭐 한 100가마 나왔으면 한 3가마? 100가마 한 300가마 나왔으면 이렇게 한 3가마 정도? 예. 아니지. 한 30가마 나왔으면 3가마 정도? 뭐 요 정도. 1결당 30도. 요 정도를 내도록 하는 게 이 과전법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바뀌어요. 이게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이 과전법이 공법으로 바뀌어요. 공법으로 바뀝니다. 자, 이 공법을 시행했던 왕이 누구냐? 아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바로 세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 강의에서 세종의 정치적 행적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의정부 서사제 시행했고요, 집현전 실시했고요, 만들었고요, 훈민정음 창제했고요, 사군육진 스시마. 요거 설명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세종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의 활동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쪽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경제 쪽. 공법이 뭐냐 이거죠. 공법이.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거두는 그 구조, 그 방식을 좀 더 촘촘하게 했던 것이 바로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공법은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법이라 하면 전분육등법, 그리고 연분구등법. 자, 전분육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를 나눈 건데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은 뭐냐면 그 해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해의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해의 풍흉, 그 해의 풍흉을 따져가지고 연분구등법, 그 해를 이렇게 9개, 올해는 상상년이야, 올해는 최고해야, 올해는 너무너무 안 좋은데, 오늘 하하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부터 출발,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뭐 이런 식으로 9개의 어떤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세금을 걷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54개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촘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데 공평성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종 때 시행했던 공법이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이런 방식. 예. 이건 여러분들 1결당 30도를 내는 방식보다 이게 지금 1결당, 이게 만약에 상상년이야. 상상년에 내는 세금이 1결당 20도예요. 20도. 그러면 30도에서 20도니까 세금적 측면에서 본다면 줄어들었죠. 예, 많이 깎아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감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세가 되고 더 촘촘하게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공법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토지에서 나온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세금, 이런 세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금들을 우리는 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금들을 우리는 전세, 토지세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세금을 낼 때 이 전세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납, 그리고 세 번째가 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공납, 역,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체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결당 30도, 뭐 1결당 20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지금 세금으로 내는 것을 우리는 전세라 그래요. 오케이. 반면에 공납은 뭐냐면요.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 특산물 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 제주도의 특산물이 뭘까요? 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로 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내는 제도를 바로 우리는 공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공납. 역은 뭐냐면 역은 노동력이에요. 네, 힘력,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이 노동력 제공에는 크게 2가지 어떤 요소가 있겠죠. 군대 가는 것도 있겠고, 군역이 있겠고, 그죠? 군대에 가서 나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요역이 있겠죠. 요역은 뭐 성쌓기, 길 닦기, 뭐 이런 것들에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금 체계예요. 전세, 공납, 역,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보면은 전세는 지금 있죠. 자기가 돈 번 거에 몇 %를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도 세금 엄청 냅니다.
여러분들 아직 세금 안 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돈 버시면 세금도 엄청 내야 될 거예요. 뭐 그건 당연히 국민의 의무니까 내야죠. 자, 이런 형식 지금도 있어요. 공납 지금 없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비슷한 걸 찾으려고 해도 국가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공납은 없어요. 역은 지금도 있어요. 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잖아요. 그죠?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당시도 군대 의무로 갔거든요. 이 당시 똑같아요. 요역 있나? 요역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저런 건 있겠다. 뭐 눈 왔을 때 자기 집 앞 눈 치우기 뭐 이런 거 요즘 안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건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요역? 글쎄, 요역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개념들. 그래서 역은 존재한데, 공납은 존재하지 않고, 전세는 지금 소득세 형식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세 공납 역 시스템, 이런 시스템 여러분들 고려도 똑같고요, 고대도 똑같고요, 똑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15세기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삐거덕 됩니다. 자, 우선 이쪽 볼까요? 자, 이 공법 지금 이 세종 때부터 시행되었던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되게 좀 합리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4개의 경우수를 지금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최저세율로 그냥 깔끔하게 정하자. 최저세율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세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최저세율. 그 다음에 이 특산물 있죠? 이 특산물은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폐단이 발생하냐면 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봐. 제주도의 그 귤. 이 바람 불고 여러분 제주도 바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참 문이 안 열려요. 한번 바람 부는 제주도에 가면 이 꼼짝없이 갇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 엄청 많이 붑니다. 그러면 그때 귤 같은 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귤이 이렇게 정말 콩알처럼 이렇게 따단 나타났을 때 이걸 다 세요. 다 세고 요 숫자만큼 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귤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려워. 그런 걸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도 보니까 이거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만 걸면 뭐든 배달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 왜? 필요하니까. 근데 옛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대행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니까 대행해주는 대행업자가 등장해.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방납업자. 그러니까 공납을 납부한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을 방자거든. 방어하다, 방비하다. 공납을 막아주는 사람. 대신 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이 이게 폐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폐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납업자가 그 지역의 지방관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을 해서 귤 한 상자를 어느 집에서 내야 돼. 귤 한 상자를 마련해서 그 사또한테 갔어. 그래서 이게 공납입니다. 저희 집 공납입니다. 딱 냈어. 뚜껑을 열어봤어. 봤더니 사또가 그런 얘기를 하네. 헤이! 이거 어디 이거를 나라님한테 바쳐? 이거 안 돼! 가져가! 못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해와! 이걸 어떻게 다시 해옵니까? 다 만들었는데. 그죠? 그럴 땐 이 방납업자가 우리 물건을 사시죠. 우리 물건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실제로 방납업자의 물건은 사또가 무조건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납업자의 귤은 비싸. 원래 이게 귤 한 상자가 10,000원이면 되는데 방납업자의 귤 한 상자는 10만 원이야. 10배야. 너무 비싸. 엄청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완전 폭리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 10배 받은 건 뭐 할까?
네, 바로 그 사또에게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16세기였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200년 동안 전쟁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역의 군역화 현상이 벌어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노동리라는 건데, 그치. 요역의 그 군역화가 아니라 군역의 요역화지. 군역의 요역화. 이게 원래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군대에 간 사람들이 다 뭘 하게 되냐면 요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게 뭐였냐면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대립제라는 게 있어요. 대립제. 영화에 보면 뭐 대립군이라는 게 있더구만. 대립.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우는 거예요. 대립.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대신 갔다 와. 요즘 이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조선시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네가 대신 좀 갈까. 내가 너 경제에 내가 좀 보살펴 줄 테니까 너가 대신 갔다 와. 라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 이게 대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방군수포라는 게 있었어요. 방군수포는 뭐냐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놓아줄 방자. 방생한다. 놓아주는 거예요.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 또 사또들의 지방 수령들의 장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달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 대립과 방군수포의 또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6세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세금 체제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너무 싸늘해진 거야. 그럼 뭔가 달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16세기 임진왜란 직전에 이미 무너졌던 이 조세, 세금 체계를 고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 세금 체계는 일반적으로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대동법이고, 그게 바로 영정법이고, 그게 바로 균역법이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은 제가 조선 후기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경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조선 전기였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뭐 조선시대는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인데 양천제에서 반상제 이렇게 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는 양민, 천민 이런 구조, 단순한 구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상제라 하면 양반, 그다음이 중인, 그다음이 상민, 그다음이 천민, 요런 구조. 그래서 반상제, 요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하면 이제 문반과 무반, 뭐 이런 양쪽의 반을 합친 것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인은 여기 이제 서얼도 들어가요. 서얼은 뭐냐면 서얼은 첩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양인첩인 경우에는 서자, 천민첩인 경우에는 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합쳐가지고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은 비록 양반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양반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략 중인들 취급을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중인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거의 전문, 기술직 관리들, 전문 기술직 관리들. 예를 든다면 뭐 의사. 네, 지금은 뭐 의사가 엄청나게 진짜 선망의 직종이지만 조선시대는 중인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양반들이 이 의사 이 직을 굉장히 어차피 기술직이라는 거예요. 예, 심오한 학문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인직에 들어갔죠. 뭐 법을 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숫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문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지식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전문 직종자들은 다 중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상민은 여러분들, 상민은 이 인구의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상민 중에서는 여러분 또 어떤 계층이 있냐면 신량역천도 있어요. 이거 좀 플러스를 좀 시켜야 되는데,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해요.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해요. 예를 든다면 봉화대의 그 봉수꾼들 있잖아요. 봉수꾼들. 예, 봉화대에 불 붙이는 사람들. 또는 그 배 노젓는 사람들. 분명히 신부는 양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일이.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너무 천하다. 그래서 신량역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을 보면요. 뭐, 어디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노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백정이라고 있어요, 백정. 자,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그 백정과 조선시대의 백정이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고려시대의 백정은 신분이 양민이에요. 그죠?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백정은 어떻다? 천민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잡고 돼지 잡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반상제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과전법 체제와 이 반상제 체제로 출발했던 조선의 경제, 사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 전기 문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진짜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온 게 있어요. 언제? 세종 때. 아유,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조선의 시기 구분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1592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임진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 전기는 다시 조선 15세기와 16세기로 나뉘어진다. 15세기는 주로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들, 훈구가 이끌고 있었고 16세기는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들, 바로 사림이 이끌고 있었던 시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훈구와 사림의 권력 교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정치 투쟁이 바로 사화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조선 전기 15세기와 16세기, 분명히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15세기와 16세기의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5세기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15세기. 너무 대단했던 시기죠. 자, 우선 세종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세종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세종하면 우리가 일단 기억을 꼭꼭꼭 하실 게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아니,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자, 세종하면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공통점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먼저 갑니다. 혼민정음 등장합니다. 혼민정음. 좋아요. 혼민정음. 우리 한글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 칠정산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칠정산. 자, 칠정산이 뭐냐? 7. 월화수목금토일. 7. 7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문이에요. 천문. 즉 칠정산이라 하면 역법서입니다. 달력이에요. 달력. 이 당시 달력. 근데 당시에 이 역법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받아와서 썼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중국에서 받아와 쓰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 베이징이나 뭐 이런데. 그러면 시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해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역법을 갖다 쓰려니까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대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 바로 칠정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칠정산이에요. 자, 또 하나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직설. 자, 농사직설은 뭐냐면요, 이전까지는 중국의 농법이 적혀있는 농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 말 원나라에서 가져왔던 농상집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중국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국의 토양과 이거 우리의 토양이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대는 우리 농부들의 우리 토양에 맞는 경험, 그 경험들을 모아요. 예,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 다음 향약 집성방. 여기서 이 향이라 하면 향촌, 우리의 토착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찾을 수 있는 약재, 그 약재를 집성 다 모아가지고 만든 처방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훈민정음, 농사직설, 칠정산, 그리고 향약 집성방,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건 바로 자주적인, 그리고 민족 문화, 자주적이고 민족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예, 너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종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세종에서도 특히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외에도 여러분 세종대는요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장영실이란 인물과 함께 굉장히 많은 그런 발명품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뭐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뭐예요, 여러분들? 네, 이 솥단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앙부일구는 해시계. 그다음이 자경루. 와우, 스스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경루, 물시계.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그 강수량을 재는 기구, 바로 치구기.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그 발달들도 세종 때 아주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15세기 어떤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림들도 한번 좀 볼게요. 이 당시에 그림들, 15세기 그림들. 15세기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사관수도라는 게 있어요. 고사관수도를 그린 사람은 강희안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제 로망이에요. 이렇게 바위에 다 기대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물, 고사, 관수, 물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부러워요. 진짜. 네, 고사관수도 15세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 꿈몽자인데? 이 꿈속에서 봤구만. 뭐를? 신선이 사는 도원의 세상을. 누가? 안견이. 그 신비한 신선들의 세상을 떠나볼까요? 보시죠. 이 모습입니다.
점점 들어갈수록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선들이 사는 세상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이제 15세기 어떤 그 그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자기 그릇이 있어요. 뭐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들 청자 유명하잖아요. 15세기 하면 여러분들 이 분청사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분청사기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일단 그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 건축물들을 보시면 주로 이게 지금 조선이 건국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건국된 시점이다 보니까 주로 성곽 또는 궁궐 이런 건축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세기 모습이에요. 하여튼 15세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 16세기로 한번 떠나가 볼까요? 자,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16세기는 바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예들,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살인들이 권력을 완벽히 장악했던 시기는 대략 선조 때, 선조 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6세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15세기 좀 달라요. 15세기가 좀 이렇게 열려 있다고 볼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라면 그건 뭐 무조건 명분 너무 따지지 않고 실리를 좀 따졌던 그런 모습들이라면 16세기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 정신적 지주가 이 온건파 사대부 명분에 맞지 않다. 어떻게 신하가 왕을 갈아치느냐라고 하면서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로 유학 그 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15세기에 어떤 그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다면 16세기는 학문, 유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세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을 좀 한번 볼 텐데요. 16세기 유학의 발달 중에서 우리는 이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황. 15세기에 세종이 있다면 16세기에는 이황과 이율곡, 이의를 들 수 있겠죠. 왜? 유교의 발달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이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의 저서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성학 10도가 있습니다. 성학 10도.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인으로 가는 길,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으로 구현을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죠? 이게 원도 그려져 있고,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조화 시켰던 그런 분인데, 제가 아마 이 이황 선생님 스타일 같아요. 그죠? 역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조화 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특히 이황 선생님께서 아마 그 정신적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저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그분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 일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성학 1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은요, 이황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율곡. 네. 이율곡의 그 저서로 유명한 건 뭐냐면 성학지묘가 있습니다. 성학지묘. 자, 성학지묘입니다. 지묘. 지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요약했다는 얘기예요. 집약해서 요약했다라는 건데, 이황과 이의가 거의 같은 시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황의 끝자락에 이의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가 이제 활약했던 그 시점은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을 때예요. 이황이 활동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림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구와 여전히 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이황 때는 어떤 그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그런 성리학적 세계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예. 반면에 이는 뭐냐면 이제 집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돼. 명분만 따질 수 없다고요. 예. 나쁜 것도 좋으면 좀 수용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 뭐 그런 것들로 대표적인 게 10만 양병설. 우리 군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10만 양병설. 뭐 이런 것들이 주장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왕과 이, 그러네요. 16세기 역시 이 유학의 발달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16세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들은 어떤 걸까요? 15세기는 고사관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시원한 느낌, 뭔가 좀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요? 16세기는 여러분들, 16세기는 이게 유학의 어떤 전성기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어떤 명분, 선비 어떤 절개,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사군자, 매난국죽, 사군자 유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대나무잖아요. 그죠? 뭐 대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선비의 어떤 그 정신,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16세기 분위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사군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다면 일단 신사임당, 이의 어머니죠. 이 초충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초충도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수박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근데 저 왜 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쥐가 세상에 제일 무섭거든요. 저는 쥐만 보면 전 기절을 합니다. 왜 우리 신사임당께서 왜 쥐를 그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그냥 그 사물을 보고 그렸던 그런 그림들, 이런 초충도들이 또 16세기 어떤 작품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그 자기라고 한다면 백자가 있어요. 그래요. 이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선비의 정신을 중요시 여겼던 사림들에겐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깨끗하니까. 사진 보시죠.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죠? 바로 이 사람들이 좋아했을 법한 그런 그릇.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문화적인 어떤 자산들이라는 게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16세기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의 건축이라 하면 뭐가 더 중시 여길까요? 바로 이 사림들을 교육하는 기관. 그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사림들이 그 당시 교육했던 기관으로 본다면 바로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교육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육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예, 제사의 기능. 이 두 개의 기능이 있는데, 이 서원들이 아주 16세기에 아주 활발하게 지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 어디냐면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이 최초입니다. 최초. 이 주세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서원인데요. 이 백운동 서원이 이후에 이제 임금도 그래 이런 교육기관 좋다. 굿 장려해주마 라는 차원에서 현판을 직접 내려줘요. 현판 거기 거는 학교 이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요. 임금이 내려준 것이죠. 그걸 소수서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6세기에는 바로 이렇게 서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와 16세기의 예술적 경향, 문화적인 어떤 그 경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은 그 시기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문화적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이후, 우리는 이제 이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이 조선 후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여행을 떠나 봅니다.